소득세가 이론이 몇 문제 나온다고요? 두 문제 나옵니다. 근데 양은 엄청나게 넓어요. 거기에서 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 세법 관련돼서 공부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문제 위주로 보셔야 돼요. 요 교재 위주로 보시면 안 돼요. 교재 위주로 보시면 안 되고 문제 위주로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범위는 넓은데 시험 문제는 잘 안 내. 그러면 이거 책 갖고 공부했다간 시간 투자를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427페이지 보시면 이자 소득. 그래서 이자 소득의 범위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예금이자, 그 다음에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그 다음에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 차이,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이.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우리 보험회사에서 저축성 보험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거 적금 같은 거. 적금도 무조건 은행에서만 드는 게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적금 같은 거 드는 경우 있거든요. 10년이 넘으면 비과세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3년 불입 10년 만기, 아니면 5년 불입 10년 만기, 그 다음에 10년 불입 10년 만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3년 동안 넣어놓고선 10년이 됐을 때 10년이 됐을 때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구조로 만들었냐면 10년 동안 유지를 해야만 비과세 적용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 그 다음에 넘기세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거기 428페이지 1번부터 429페이지 8번 보이세요? 네. 표 있죠? 그거를 다 외워야 한 문제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 내지도 않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은 안 외울 겁니다. 왜냐면 이거 외울 시간에 분계를 하는 게 점수에 도움이 돼요. 이거 뭐 한 3, 4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거, 이거 열심히 외워봤자 나올 확률은 거의 한 2,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낮기 때문에 요런 건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429페이지 배당. 보시면 배당 소득은 말 그대로 배당이에요. 그래서 배당이 주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으로 이제 돈 버신 다음에 그 주식으로 내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나한테 투자했다고 고맙다고, 투자해 주셔서 고맙다고 배당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배당은 주식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배당을 해서 이제 내가 돌려받는 거, 그걸 배당 소득이라고 하는데, 얘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그나마 좀 짧게 해놨는데, 요거는 좀 외우셔야 되겠구나. 어디였지? 여긴 또 없네. 나중에 문제 풀면서 좀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요건 좀 봐주세요. 430페이지 보시면 거기 밑에 일반적인 이자 배당이라고 있거든요. 밑줄만 쳐놓으세요. 이거 다음 내일 외울 거니까 알려드릴 거예요. 일반적인 이자 배당의 14%라고 있을 거예요. 그거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비영업 대금이라고 있어요. 비영업 대금에 대한 이익은 25%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2천만 원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요거 나중에 다 외울 거예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시험 문제 맞추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요런 거예요. 우리 은행에다 돈 넣어놓죠.
돈 넣어놓으면 이자 줘요, 안 줘요? 주죠? 요만큼 띱니다. 14%.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라고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떼요. 그래서 1.4% 띱니다. 그래서 뉴스나 아니면은 그런 데 보시면 15.4%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5.4%는 지방소득세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14%도 맞는 말이고 15.4%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14%는 소득세만, 그 다음에 15.4%는 소득세 포함해서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은행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돈 빌려주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제조회사를 운영해. 근데 거래처에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빌려줬어. 이자를 받았어. 그러면 그게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회사의 영업은 돈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업이 돈 빌려주는 회사인 데는 대표적으로 은행이나 뭐 대출하는데 이런 데들은 돈 빌려주고 뭐 받는데요? 이자 받는데 그런 데들은 14% 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된 영업이 만약에 제조야. 그런 것들은 몇 프로 뛴다고요? 세금으로 25%.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뛰냐면 결론은 그거예요. 네 영업 아니면 손대지 마. 그러면 너가 가져갈 거 줄일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4, 그 다음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25. 그 다음에 2천만 원이라고 있어요. 요 2천만 원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분리과세. 거기 있어요. 밑줄만 그 동그라미만 치셔도 돼요. 그래서 2천만 원보다 적은 이자를 받으시면은 분리과세라 그래서 세금만 내면 땡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종합과세라고 있거든요. 종합과세는 합쳐서 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어도 2천만 원 정도 통장에 찍히려면은요, 어, 통장에 한 6억은 있어야 돼요. 6억 이상. 그러니까 3%라고 치면 7억이 2,100만 원 찍히거든요. 3%라고 치면. 그래서 2천만 원이라는 이자가 절대 작은 돈 아닙니다. 왜냐면 2천만 원이 찍히려면 못해도 6억, 그 2천만 원 가까이 찍히려면 3%라고 봤을 때, 3%라고 봤을 때 통장에 2천만 원 정도 찍히려면 6억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되게 높은 금액이에요, 이거. 그래서 대부분 분리과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그러면 여기 잠깐만 보세요. 원천징수로 끝나는 거예요. 원천징수로 과세가 뭐 되는 거예요? 종결되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낼 세금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천만 원보다 적으면 내면은 끝. 그 다음에 431페이지.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실기 위주로 볼 겁니다. 431페이지 보시면 사업소득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사업소득 옆에다가 기본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사업소득의 범위 보시면 사업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위험 아래 영리 목적이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업무로서 제가 좀 전에 적어드렸죠. 계속적이고 뭐여야 돼요? 반복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잠깐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거기 밑에는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따라 다음의 사업만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근데 농협, 수렴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뭐 가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농업 중에서는 작물 제조업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곡물 만들거나 식량 만드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 뭐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 사업 서비스업, 뭐 공장재단, 그 다음에 뭐 부동산 매매업, 교육 서비스업 이런 식으로 열거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거주의는 뭐냐면 내용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물어봅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비과세라고 있습니다. 비과세의 뜻이 뭐냐면 세금 안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세금 낼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무슨 과세라 그래요? 비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농지 대여소득. 우리 그 농사 짓는 땅 있죠. 예. 근데 농사 짓는 땅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여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농사를 짓습니다. 일명 월세를 내고 농사를 짓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농지를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떼요. 왜냐면 농지를 가만히 냅두면 안 좋은 거잖아요. 농지에다가 뭐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돼. 그럼 농사를 하나라도 더 짓게 하려면은 이 대여소득이 뭐 해야 되죠? 쌓여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50만 원 주고 빌렸어. 근데 부가세 세금이 붙으면 50만 원보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금이 안 붙으면은 50만 원이란 금액이 올라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세금 안 걷습니다. 농지 빌려주는 건.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저기 밑줄 쳐주세요. 고가주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TV 보시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 종종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이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 집 관련된 얘기 나올 때 이게 많이 나와요. 뭐 지금은 15억까지 나오기도 했지만 과거에는 9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세법에서 비싼 주택이야. 그러면 얼마가 넘는 거요? 9억이 넘는 거. 근데 지금은 이제 15억까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에 9억 넘는 아파트 많잖아요. 맞죠? 지금 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9억 넘는 아파트 서울에 가면 많아요. 인천엔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9억 아파트가 그나마 볼 수 있는 데가 청라 쪽이나 송도 쪽? 그쪽은 있는데 일반적인 아파트들은 인천은 9억보다 적은 아파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이제 무슨 주택이라 그래요? 고가주택, 비싼 주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농어가 부업소득. 요건 이제 부업인데 연간 3천만 원보다 작으면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부업으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겨울 되면 아무리 뭐 비닐하우스 이런 게 좋아지긴 했지만 겨울에 농작물 키우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부업으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부업이 뭐 닭을 키운다던가 돼지를 키운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소일거리를 할 수도 있죠. 소도 뭐 몇 마리 키운다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부업 소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농가 부업 소득은 일반적으로 전액 농어가 부업 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건 전액 비과세. 그 다음에 연간 3천만 원, 그 다음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전통주는 연 얼마요? 1,200. 그 다음에 조림기간, 요거는 뭐냐면 그 나무 키우는 기간을 조림기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림기간이 5년이 넘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600만 원까지는 세금 안 걷습니다. 얼마까지는 세금 안 걷는다고요? 600.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래서 얼마까지는 괜찮다고요? 10억 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그 우리 농민분들 중요하잖아요. 농어민분들. 그런 쪽에는 세금을 덜 걷으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기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과세인데 예외적으로 주택 임대소득의 수익 금액이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2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작은 거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줍니다. 그 다음에 433페이지 여기가 더 중요해요. 아까도 한 분이 잠깐 이야기하셨었는데 거기 밑줄 쳐져 있어요. 3%.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사업소득의 인적 용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업소득의 인적 용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특정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라 그래서 수익금액의 몇 프로를 세금 낸다고요? 3%.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0.3%예요. 왜냐하면 지방소득세는 무조건 소득세의 10%거든요. 그래서 3%에 10%면은 0.3%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3%도 맞는 말이고 3.3%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3.3%. 지방소득세 별도면 몇 프로예요? 3%. 그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의료보건 용역, 그래서 수의사의 용역, 그 다음에 저술가, 작곡가 등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 그래서 대부분 몸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일명 프리랜서라고 표현하죠. 그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3.3% 띄고 그 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돼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번 거는 12월 달까지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신고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돈 주는 사람이 신고하는 겁니다. 돈 받는 사람이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돈 받는 사람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고 돈 주는 회사에서 이번 달 거를 다음 달 10날까지 국세청에다 신고를 해야 돼요. 월급 주는 거 관련돼서 다.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 몇 명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다음 달 며칠까지는 신고하셔야 돼요. 10날까지 신고도 하셔야 되고 납부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 줄 때 3.3% 띄고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봉사료. 그래서 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접대부, 댄서 이런 분들한테 봉사료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5%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프로 세금 내신다고요? 5%. 그러니까 무조건 세법에서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걷지는 못하지만 너 돈 벌었어? 그러면 뭐 내? 세금 내.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근데 다 내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런 거는 못 걷잖아요. 당근마켓에서 사고 판 거. 이런 건 세금 못 걷어요. 왜냐면 개인들 간의 거래기 때문에 이걸 국가에서 무조건 신고하세요. 이렇게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는 걷고 있습니다. 올해부턴가 저거는 걷어요. 라이더 분들. 배달 라이더. 네, 이거 어떻게 걷냐면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국가에서 그 배달 라이더 분들이 다 그 직접 가서 받는 게 아니고 앱으로 해갖고 해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앱 자체에서 이 사람 얼마 벌었는지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초에 저거 공무원 분들 중에서 배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 이름을 등록할 때 다른 사람으로 이름을 등록했어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은 투잡 금지입니다. 투잡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공무원 분들은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사업을 해도 누구 이름으로 해요? 남의 이름으로 해요. 왜냐면 본인 이름으로 하다가 걸리면 잘못되면 공무원 그만둬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공무원은 투자금지가 맞아요. 왜 맞는지 아세요? 공무원은 일반인들보다 국가 관련된 정보를 훨씬 더 빨리 얻잖아요. 만약에 투잡이 된다 그러면은요, 국토교통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부자 다 됐어요. 왜요? 만약에 여기에 신도시가 들어올 거야. 그럼 발표하기 전에 내가 갖고 먼저 사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발표하면 금액이 엄청나게 오를 텐데. 네. 근데 솔직히 몰래 몰래 다 사요. 본인이 사는 게 아니고 친척들 시켜서. 근데 정치인들도 저기 그 세종시 처음에 개발되기 전에 예전에 뭐 PD 수첩이나 아니면 뭐 뉴스 추적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정치인 친척 누가 세종에다가 뭐 샀다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인보다 정보가 빠르잖아요. 지금은 정보화 시대잖아요. 정보화 시대에 돈 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얘보다 빨리 알면 돼요. 그럼 얘보다 내가 빨리 사면은 나 산 이후에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 여기에다가 뻥튀기 시켜서 뭐 하면 돼요? 팔고 빠지면 되죠. 아니면 그걸 계속 갖고 있어서 거기에다 개발을 하든가. 그래서 공무원들이 투잡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면은요, 국토교통부 그런 사람들은 떼돈 벌죠. 맞잖아요. 여기에다 뭐 지을 거야. 내가 그걸 관리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거기에다가 한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것들 다 짓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왜요? 내가 허가 내주는 사람이야. 이러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래서 투잡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연말정산해요. 근데 언제 하냐면 2월 달에 합니다. 제가 아까 2월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몇 월 달에 한다고요? 2월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실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요건 좀 봐야 되는구나. 요거 잘 써놨네요. 434페이지 보시면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세법에서는 총수익 금액이라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용어만 다르지. 그 다음에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세법에서는 필요경비라 그래요. 두 개가 같은 용어입니다. 근데 쓰는 용어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산입이라고 있거든요. 산입이면은 인정한다. 불산입이면 인정 뭐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거기 산입, 불산입 있어요. 그래서 산입은 플러스, 불산입은 뭐예요? 마이너스. 그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회계에서는 수익 비용이 다 인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세법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다 인정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용 처리했으니까 세법에서도 다 인정해 주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게 내용들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내용은 따로 보실 거는 없어요. 저희하고 그렇게 아주 크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라 436페이지까지 보고 쉽게요. 그 마무리 할게요. 여긴 좀
시험엔 안 나오는데 알면 도움이 되시는 내용이라. 시험엔 안 나와요, 이런 내용은. 왜냐면 이건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라 여기까진 저희 시험엔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436페이지 보시면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있어요. 거기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요 재무회계로 작성하시는 분들을 복식부기 의무자라 그래요. 그래서 차변하고 어느 변이요? 대변으로 작성하시는 분들을 복식부기 의무자. 그 다음에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뭐냐면 이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이거 국세청에서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1월 1일 식대 만원, 아니면 뭐 점심값 만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장부를 만든다. 차대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몇 월 며칠 날 뭐 하는데 돈 썼다, 뭐 기름 넣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쓴다. 그래서 무슨 장부라 그래요? 간편 장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업종별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소매, 부동산, 매매업, 이런 것들은 3억 원 이상 팔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거고, 3억 원이 안 되면 간편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조업, 숙박, 음식점,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이쪽하고 관련 있는 분들은 1.5억이 넘으면 복식부기로 작성하셔야 되고, 1.5억이 안 되면 간편장부로 작성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교육 서비스, 보건,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이런 것들은 0.75억 원, 7,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7,500만 원이 넘으면 복식부기, 7,500만 원이 안 되면 간편장부.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너는 많이 버니까 장부 만들어, 너는 적게 버니까 장부를 대충 만들어도 돼, 이런 식으로 아예 기준으로 해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맞춰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세금 더 많이 내라 그래요. 가산세라는 걸 냅니다. 가산세는 언제 내는 거냐면 말 안 들었을 때. 간단하게 우리 그 부가가치세 신고 날짜 정해져 있잖아요. 그날 안 지켰어. 그러면 가산세 내야 돼요. 왜요? 말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국가가 이거 하세요. 그러면 우리 말 듣잖아요. 왜 듣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 안 들으면 저기 가거나 아니면 돈을 더 내야 돼. 돈 더 내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10,000원이면 10,000원 내고 싶지. 내가 말 안 들어갖고 11,000원 내면은 나한테 손해가 오니까. 그래서 가산세라는 걸 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불이익에 보시면 직전 사업연도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무기장 가산세라는 걸 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나는 장부 안 만들었는데요, 그러고 신고하러 가면은 가산세를 추가로 더 냅니다. 무기장 가산세라고 해서. 근데 왜 이런 거를 만들어 놨냐면 결론은 그거예요. 네가 얼마 벌었는지, 얼마 썼는지 장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신고를 해. 그럼 인정해 줄게. 근데 안 만들고 했어? 그러면 너는 노력을 덜 했으니까 세금을 뭐 해야 돼요? 더 내야 돼.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장부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참고로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해서 장부 만들어도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더 빼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리를 해놓으면 나한테도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안 돼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 만들면 이거는 가산세 무조건 내셔야 돼요. 왜냐면 복식부기로 만들란 얘기는 하나거든요. 너 돈 많이 벌었으니까 장부를 제대로 만들어 갖고 와. 근데 간편장부는 너 지금 버는 게 적으니까 간단하게만 만들어 와도 인정을 해줄게. 왜 그러냐면 이거 장부 만드는데도 돈 들잖아요. 직원을 쓴다던가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긴다던가. 근데 내가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 맡기는 것도 다 비용이잖아요, 나한테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